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갔습니다. 남은 건 복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 피해를 본 곳은 복구가 하세월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폭우로 망가진 곳들은 복구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하천 산책로가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계단 손잡이는 뜯어지거나 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포장된 길을 옆에 두고 흙밭으로 다닙니다. 지난 여름 사흘간 400mm가 넘는 폭우로 100억 원 넘게 들인 생태하천이 망가진 겁니다. 하천에 설치된 다리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지난번에 쪼개진 아스팔트 산책로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잡초와 쓰레기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생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2년 전에도 완공 3개월 만에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자체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말씀드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반면 시공사는 자연재해가 원인이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만큼 책임 소재는 지자체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업체가 복구 책임을 다투는 동안 불편함은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사가 안 끝나나 싶어가지고 내가 짜증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전거 타고 가자 해갖고 이제 왔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런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충북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지만 복구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지붕이 무너졌고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서 허리까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무너진 비포장도로에는 지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지난해 수해로 무너진 지붕들을 쌓아놨는데요. 이 모양만 봐도 여러 채가 피해를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판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돌기와 지붕도 섞여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수리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나라에서 돈 100만 원 주고선 딱이야. 냉장고, 에어컨 뭐 다 못 쓰지, 뭐 전기제품 다 못 써서 그냥 떠나가고 내보냈어요. 폐가처럼 변한 집도 있지만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벌써 2번이나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잠을 못 자, 비만이 오면. 밤새도 잠 못 자는 거야. 깨서 그냥 바로 여기가 이제 겨울이니까 그 이제 상황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올려놨어요.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도청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 현수막에 접힌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진 현장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자체가 방치해놓은 건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전 누굴까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안 닫히고 땅이 기울면서 벽에 금이 가고 있는데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지하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시내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에 이 아파트에서 황당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84년 지은 이 아파트엔 모두 260여 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땅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주차장 접촉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리면서 뒤엉켰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차들이 그냥 저절로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 복도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 곳곳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생활하는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달 가까이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직접 이렇게 문을 닫아봤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문 전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듯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만 3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입주민들의 수리 요청 민원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문을 여닫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문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고쳐서 잘 됐는데 또 이렇게 문이 안 되는 거야. 승강기역 비상계단 출입문도 틀어졌고 복도에서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예 닫히지 않고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요거 문 안 닫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닫히니까 여기 딱 맥히니까 이만 떼기니까 깎아냈지. 욕실에 붙어있던 타일 조각도 하나둘 떨어졌고 집안 곳곳엔 금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샷입니다. 문을 닫아봤더니요, 한눈에 봐도 위쪽과 아래쪽 너비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줄자로 재봤더니요, 아래쪽은 4.5cm 정도인 반면에 위쪽을 한번 재볼까요? 9.6cm 정도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평계에도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바닥에 내려놓은 탁구공은 곧바로 한쪽으로 굴러갑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파트와 바로 상가 건물 벽과 바닥 사이에도 이렇게 균열이 깊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 꽂혀있는 철근을 한번 위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성인 키를 훌쩍 넘길 정도고요. 이 높이가 3m 돼도 그 끝이 안 보일 만큼 그 균열의 깊이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안전점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입주민들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정밀 진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어떤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인천시입장은 중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주민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낮고 활용 방안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된 이 공사 차량들이 서 있는 이곳은 수원시내 한 실내체육관 앞입니다. 이 얼핏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인데요. 정부 예산 등 38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난해 초 개관을 했지만 이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건립돼 노후된 기존 수원 실내체육관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지상 3층, 최대 수용 인원 4,400석 규모의 농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한때 프로농구단이 이곳으로 연고지로 옮겨온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된 이후 단체 행사나 아시아 여자 핸드볼 대회 등 대규모 경기 행사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눈에 띌 뿐 실내체육관 출입문 곳곳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한적한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연습 공간이 됐습니다. 아직 주택 개발이 한창인 외곽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데다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도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곳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체육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안팎 어디를 찾아봐도
체육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길찾기 앱을 이용해서 한번 봤더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약 1.4km,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곧바로 체육관까지 가는 길이 있지만 처음 길을 찾는 시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 오시는 분 거의들 한 반 이상은 위치를 물어볼 거예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버스에서 내려서도 거의 보이면은 찾아갈 텐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개관 이후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실내 체육관 사용 기간도 절반에 못 미칩니다.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있으나 마나지 뭐. 무용직물이지. 우리가 서민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억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걸로 만들어주면 그게 활용이 많이 되는 건데. 지자체 측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전용 구장인 전문 체육관의 설립 취지가 다른 데서 빚어진 오해라고 말합니다. 맨날 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문 체육관의 한계가 주중에는 거의 사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사용하죠. 이 전문 체육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관을 합니다. 다목적 체육관보다 규모가 큰 전문 체육관 특성상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비쌀 수밖에 없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용인시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시민체육공원은 부지 22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규모의 최대 3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경기장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6개월째,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3,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국제경기 유치를 위한 보조 경기장 건립은 보류됐고 주변 교통 여건도 열악해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지역 주민들에겐 외면받는 처지에 놓인 체육시설들, 결국 어떻게 쓰임새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기념관과 고향 집을 찾아오는 발길은 뚝 끊겼고 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 이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을까지 5km를 가는 동안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초가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집입니다. 원래부터 이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당선 이후에 새롭게 복원을 한 건데요. 여기서 생가가 아닌 고향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집도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마을에 살았던 건 5살 때부터 3, 4년 정도지만 관련 시설물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주 이씨 관련 유적에는 이 전 대통령과 형 이상득 씨의 이력을 소개했고 이 전 대통령의 일화들로 길 한쪽을 장식했습니다. 시설 대부분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고향 집터에 있던 가게 안쪽은 불이 꺼진 채 기념품만 쌓여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2층짜리 건물입니다. 바깥에는 마을 이름을 따서 덕실관이라고 해놨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더는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들어간 금액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도청, 포항시 등으로부터 세금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관광 효과도 미미합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48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은 2011년 13만 명, 2013년 8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만 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지금은 주말만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념관 용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덕실마을 주민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뭐 암자가 아닌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구속 될 것 같으세요? 소유자로 하면 하위이죠. 자수성한도 계산이 낮다고 돈을 치는 싫은 소리도 들리잖아요. 하도 못해 학생들 오다가다 그 부담 나면 끓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파행과 재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마을은 다시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수사를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의 착잡함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최근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이 속속 개통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원활해졌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로에 난립했던 휴게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운전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휴게소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설악산의 전경을 한눈에 다 담을 수 있는 명소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난해 6월 이 휴게소에 들려서 편의점과 화장실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문이 이렇게 잠겨 있고 바깥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 독촉장만 걸려 있습니다. 식당 안 의자와 테이블에는 먼지만 쌓여 있고 수조는 버려졌습니다. 편의점 매대에는 제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6년에 세워진 이 휴게소는 몇 달째 주유소만 운영하는 반쪽짜리 신세입니다. 주인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휴게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나가던 시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관리를 안 하는 휴게소에 남아있는 건 쓰레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화장실을 모두 잠궈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용변이 급한 일부 시민들이 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기 너무 힘들 정도로 내부는 심각하게 더러운 상태입니다. 불과 2시간 동안 수십 명이 화장실을 쓰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되돌아갑니다. 주유소 화장실 가야 돼. 다 닫았어. 주유소 화장실을 안내하는 문구도 못 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주민들도 환경오염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전기료도 못 내는 방법이 뭐 관리가 되겠어, 저거? 네? 다 전기 끊겼죠? 해당 시설물은 인근 톨게이트 운영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임대업자가 지난달쯤부터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금 공과금도 많이 밀리고 저희 쪽은 임대료도 지금 거의 4달치 이렇게 좀 밀린 상태라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해지 소송을 지금 어쨌든 소송이 끝나 결론이 나야 이제. 경기도 양평군의 또 다른 휴게소입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미국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 지역 명소로 알려졌지만 1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간판만 아니면 이곳이 휴게소였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옛날에 왔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여기 폐업한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국도 주변 휴게소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 건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전국 국도와 지방도로에 방치된 휴게소가 몇 곳인지 정확한 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국도로공사 관리하에 규모와 간격 등 설치 기준을 따르는 데 반해 국도변 휴게소 대부분은 개인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그냥 진짜 휴게소 말고는 따로 영업신고하는 게 없어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철거할 건 없죠. 그분이 영업을 안 한다고 한 거니까. 각종 편의를 제공하던 휴게소들은 이제 국도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해명 대신에 이제는 실태조사를 통한 폐업 안내와 철거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갔습니다. 남은 건 복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피해를 본 곳은 복구가 하세월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폭우로 망가진 곳들은 복구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하천 산책로가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계단 손잡이는 뜯어지거나 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포장된 길을 옆에 두고 흙밭으로 다닙니다. 지난 여름 사흘간 400mm가 넘는 폭우로 100억 원 넘게 들인 생태하천이 망가진 겁니다. 하천에 설치된 다리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지난번에 쪼개진 아스팔트 산책로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잡초와 쓰레기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생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2년 전에도 완공 3개월 만에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자체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말씀드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반면 시공사는 자연재해가 원인이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만큼 책임 소재는 지자체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업체가 복구 책임을 다투는 동안 불편함은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사가 안 끝나나 싶어가지고 내가 짜증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전거 타고 가자 해갖고 이제 왔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런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충북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지만 복구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지붕이 무너졌고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서 허리까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무너진 비포장도로에는 지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지난해 수해로 무너진 지붕들을 쌓아놨는데요. 이 모양만 봐도 여러 채가 피해를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판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돌기와 지붕도 섞여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수리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나라에서 돈 100만 원 주고선 딱이야. 냉장고, 에어컨 못 쓰지 전기제품 다 못 써서 그냥 떠나가고 내버렸어요. 폐가처럼 변한 집도 있지만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벌써 2번이나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잠을 못 자, 비만이 오면. 밤새도 잠 못 자는 거야. 깨서 그냥 바로 여기가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상황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올려놨어요.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도청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 현수막에 적힌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진 현장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자체가 방치해놓은 건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 그냥 두면 아까운데. 어니스트 펀드 하면 네, 전국의 아스콘 공장 주위로 주거 시설들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공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깊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택지 개발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부모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야산 너머 공장까지는 직선거리로 300~400m 안팎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공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공영개발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10여 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 연현마을처럼 아스콘 공장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공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진행 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수천 세대가 넘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스콘 제조 공장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공장 반경 500~600m에는 학교 3곳과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제 눈이 아프고 물이 스물무시해 너무 괜찮습니다. 시청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을 경우에 이제 악취가 있다고 연락을 주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부지엔 3년 뒤 4천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5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이곳은 경찰서 임시청사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상황인데요. 2년 전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6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이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인근 아스콘 공장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배출물질 측정 결과 유해 물질이 허용치 이하로 나타나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먼저 들어섰어요. 들어서 먼저 들어서 있는 회사인데 민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인천의 한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는 경찰서와 대형마트,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공장역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녹색연합이 전국 아스콘 공장 400여 곳 주변을 살펴봤더니 반경 500m까지는 6,5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택 지는데 1km 안에는 아무도 못 짓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규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증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주거 지역 사이 거리 규정 등은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택지 개발 허가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라던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와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전국의 공사장 근처에서는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주민 간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곳도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펜스 하나 건너 주택들의 현수막이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외벽과 마당 곳곳이 크게 갈라졌고 바닥엔 콘크리트 잔해들이 발에 치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건 이 공사장을 마주하고 있는 주택 7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보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사로 땅을 파내자 이쪽 흙이 앞으로 쏠리면서 집안이 침하하고 집도 앞으로 기우는 건데요. 원통을 굴려보면 대굴대굴 굴러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이 장판을 들춰보면 시멘트도 온통 갈라져 균열이 생겼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이 바닥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벽도 손이 쏙쏙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바로 옆 아파트에서 터파기를 시작한 뒤 문제가 생긴 건 모두 7집에 달합니다. 시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6곳이 2등급, 한 곳은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등급은 최하 안전등급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공사로 인한 상수관 파열과 이로 인한 집안 침하로 판단됐습니다. 시청은 추석 전까지 이주를 통보했지만 정작 이사를 한 건 새들어 살던 한 가구뿐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쫓겨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진짜.
조합 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재건축이 약속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를 내보내고 보수 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라 건물이 조금 피했을 때는 보수 보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이 파손돼가지고 조합 측은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금이 가고 이런 정도지 32년이 넘었어요, 집이. 그리고 집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백돌로 만드는 집이에요. 순천시는 시공사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상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인은 바로 옆 건물이 병원으로 재건축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하 토파기차의 지하 토파기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 바닥 부분에 이런 금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병원 측은 건물주의 보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1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해피한다는 건 아니고 그쪽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도 태생적인 건물 하자가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다세대 주택 공사장 인근에서 기울어진 상도 유치원. 시공사와 동작구청 모두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근 상도초등학교로 임시 등원 중입니다. 솔직히 이게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무너진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원인이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밝혀져도 기본적인 보상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현실. 어디서부터 문제일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전남의 여수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자들이 악취와 성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오히려 병을 더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센병 치료에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비입니다. 한센병 치료를 위해 왔던 환자들이 이 동네에 정착하면서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이 생겼습니다. 192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한센병 치료병원 여수 애양원입니다.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땅을 일구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살면서 그래갖고 이제 얘가 좋다 해서 요리 얹어갔지. 한센병 환자 격리 규정은 지난 1963년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마을 밖을 오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74년 동안 온 게 첫째몽이 있더라고. 어디서 왔냐 여사거 꼬치문지 물어가지고 누집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심각한 악취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돼지나 닭 등을 길렀는데 공간이 없어 가정집 사이사이에 축사를 지은 겁니다. 한센인 2세나 3세들은 놀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서 냄새 나는 것보다 얘는 나를 그런 눈으로 봤구나 하는 게 잘못했어. 지금도 애들 별명이 이제 똥장군 같이 그런 별명. 처음 정착했던 한센인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사육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폐축사가 방치된 채 남아있거나 축사를 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축사를 확장하면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변은 폐축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뒤쪽에는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 오폐수들이 집 벽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다 보니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유, 말도 마십시오.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돼지 축사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마을의 하수관로마다 축사에서 그대로 흘러나온 오폐수가 고여 있습니다. 공동처리장은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패한 부유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런 오수는 바다로도 흘러들어가 주변 갯벌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 주민들은 빨래도 널지 못할 지경입니다. 빨래는 날마다 돌려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빨래도 밖에 못 널고 전부 집안에 저 방에도 또 한 건 널리가 있거든요. 이곳 도성마을에는 유난히 회색 지붕이 많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들인데요. 오래된 축사들이 미처 지붕 개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면 슬레이트 사이사이에는 일반 가정집도 섞여 있습니다. 깨진 성면 슬레이트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하는데 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축사는 주택과 달리 성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성면과 여수 산업단지에서 불어오는 유해물질이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보면 전부 암. 우리 애기 아빠도 61세를 있고 뭐 30, 40대 중사람도 많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마을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움츠려드는 게 더 익숙하세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들게 일군 마을에서 2주만큼은 원치 않는 상황. 외부와는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던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이곳에서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을 참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곳인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러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운전자들이 졸음 쉼터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차에서 내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졸려가지고 한 5분, 10분 쉬면은 잠이 깨죠. 쉼터의 편의시설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이곳 졸음센터는 주차 공간만 있고 운전자들이 내려서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드레일과 펜스 옆에는 이렇게 먹다 버린 물병도 발견되고요. 또한 이 담배꽁초 가득한 일회용 컵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휴지들이 버려져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나뒹굽니다. 쓰다버린 이불도 발견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데도 있는 데도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오산 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내판 한번 보시죠.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인근에 있는 휴게소를 이용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졸음쉼터 160곳을 조사해봤더니요. 이곳처럼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아이들은 쉼터 가장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이 앉아서 쉴 의자 뒤에서 인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졸음 쉼터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의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졸음 쉼터로 가려던 트럭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트럭을 피하려다 쉼터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들은 졸음 쉼터의 진입로가 지나치게 짧다고 입을 모읍니다. 왔다가 나갈 때도 속도를 못 내요. 이게 100km씩 달리고 하는데 이게 한 30m 거리에서 100km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취재진이 직접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의 한 쉼터에 들어가 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졸음쉼터 전역에는 시간당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요. 속도 늦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졸음쉼터에 들어오는 차량의 속도를 재본 결과 상당수가 제한 속도를 2배 가까이 넘겼습니다. 원만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길이를 좀 늘리고요. 동선에 합류할 때도 충분히 가속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쉼터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도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반면에 있는 한 졸음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아직 졸음쉼터가 시작되지 않는 한 갓길 부분인데도 차량 2대가 이렇게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 한번 보시죠. 아직 주차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차량 여러 대가 이렇게 주차돼 있습니다. 진입로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자는 고난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 서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아서? 예, 차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안쪽으로 오세요. 위험해요. 꼭 지정된 주차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속 방지 시설 등 진출입로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겠죠.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고장 때문이 아니라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 이야기입니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실태를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와 차가 한 대 뒤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건데요.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걷고 있지만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지난해 2,700여 건 등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올해 초에도 우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오거든요. 안 멈추고 그래서 좀 멈칫할 때도 많고 본 적도 많고. 그냥 너무 앞으로 나와 있거나 그러면 그냥 건너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불안하고 좀 그래서 위험한 경우가 좀 많아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던 운전자는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행자들도 원래 제 길로 가야 되지. 나도 위반했지만 보행자들 다르게 질러왔지. 아니 보행 길이 아닌데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권을 뺏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도로도 있습니다. 저편 보행자를 위해 이곳에 이렇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하지만 운전자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어디 신호를 보내? 이건 우측 꺾어지는 거고 신호가 사고 날 염려가 없는 거 아니면 인정 못 하니까요. 인정을 못 하시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방 좀 봐줘요. 저희는 위반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되레 항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끝나면 또다시 위반 차량이 늘어납니다. 운전자를 쫓아가 물어봤습니다. 신호가 어디 때는 거예요? 그 위에 있잖아요. 절대 보이질 않네요. 여기 우회전 신호 있잖아요. 이거를 안 지키셨는데. 우회전 신호 뭐요? 못 봤어요? 운전자들은 신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안경을 쓰고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설치된 신호는 멀리서 보이지만 정지선에 서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 보조 신호등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위에 있는 신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다 신호등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배려와 함께 교통신호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강신우입니다. 미화원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험한 환경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차 뒤에 몸을 맡기고 이동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차 막 달리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펑 소리 나더라고. 순간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딱 켠 것이 손 놓고 뚝 떨어진 거지. 119 그분들이랑 같이 막 모아하시고 근데 할아버지는 머리에서 피 막 흐르시고. 사고 현장입니다. 여기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추락 지점인데요. 60대 환경미화원 최모 씨는 이 청소차 뒤에 타고 있다가 이곳으로 떨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소차 뒤 발판 위에서 수거하던 스티로폼을 잡으려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다른 청소차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용하는 발판입니다. 이렇게 폭이 좁아서 발이 겨우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잡을 수 있는 건 이 2개의 막대가 전부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쓰레기를 차에 싣다 보니 위험한지 알면서도 청소차 뒤에 매달려 가기 일쑤입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든지 조금씩은 다치죠. 숨도 안 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던져야 되고. 우리는 이제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한 9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랬다가는 해가 떠야 집에 가요. 이들은 환경미화원 가운데서도 대행업체 소속입니다. 각종 쓰레기에 수집과 운반을 합니다. 한 통이면 한 100kg 정도 됩니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도 이들 몫입니다.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게 되는데요. 2.5톤짜리 트럭이 가득 차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가가 밀집한 골목 구석구석엔 가져갈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복지 역시 좋을 리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출근과 퇴근 시 이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안쪽으로 와보시면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고개를 숙여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일을 마치면 작업복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너무 빨리 더러워지니까. 여기 이제 비닐로라 덜 더러워지잖아요. 앞부분만 거의 밑에는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네네. 여기 이제 요거 한 대는 좀 깨끗하고 이렇게. 서울시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은 2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행업체는 늘 구직난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이제 워크넷에 전부 다 뭐 내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와도 불용자원이 다 옵니다. 불용자원 우리 같은 데는. 모든 환경미화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415만 원에 정년도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채용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달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체력검사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무릎을 땅에 댄다든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래포대 하나가 20kg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모두 10개를 100초 안에 트럭에 옮길 수 있어야 체력검사에서 최종 통과하게 됩니다. 5번째 좋습니다. 원래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면 이들은 거리 청소를 하게 됩니다. 길 건너로 이들이 빗질해 모은 쓰레기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차에 실어갑니다. 여전히 청소차 뒤에 몸을 싣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격차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택배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잡는 택배라고나 할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을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곳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배달되는 모든 택배가 모이는 곳인데요. 이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40분. 이곳은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택배를 이 컨베이어 벨트에 싣고 장소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할 순서대로 정리하고 차량에 싣습니다. 본격적인 배달에 앞서 사전 작업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2개 들면 40kg라 허리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요. 하나씩 다 온대요. 우체국 택배 차량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배달할 택배가 이 트럭에 실려 있는데요. 이 보통은 1톤짜리 트럭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안에 어떤 것들이 실려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15kg의 사과 상자도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상자도 무게가 15kg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쌀과 또 절임 배추 상자도 보이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처럼 20kg 내외의 무거운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직접 타고 택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택성 씨는 7년차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입니다. 운전도 남 씨의 몫입니다. 골목에 급히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쌀 20kg짜리 지금 메고 갑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요.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쌀 메고. 사람이 없으면 다시 들고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같이 안 계시고 지어 나오고 이런 부분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에 하다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70kg 가까운 택배를 끌고 달립니다. 점심은 보통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목만 죽입니다. 많이 오면 또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같은 시각 김정란 씨가 손수레를 끌고 우편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무원인 집배원과 달리 시급을 받는 재택 집배원입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김 씨가 하루 동안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는 곳은 모두 1624세대. 하루 종일 우편물에 시달리지만 김 씨의 월급 통지서엔 지난달 79만 원이 찍혔습니다. 민원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남 씨의 전화기도 끊임없이 울립니다. 김 씨와 같은 시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로 월급을 받는 남 씨. 이마저도 유류비와 차 보험비, 식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참 35원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700원, 800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가져간다고 봅니다. 이 상자는 보시다시피 절임 배추를 담은 택배 상자입니다. 이 김장철을 맞아서 이처럼 절임 배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무게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한 상자가 2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한 집에서 여러 상자를 주문하기 때문에 이처럼 손수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0kg당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실제 무게보다 더 가볍게 적힌 상자가 야속할 뿐입니다. 중량 부분에서는 실제로 20kg 써 있지만은 저울로 재보면 20kg가 넘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고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몇 개 하고 말지. 영국과 프랑스 등은 집 앞까지 배달하는 택배의 무게를 2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달할 마지막 택배 상자만이 남았습니다. 지난해까지 택배 시장이 4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촌각을 다투는 배달원들의 삶은 그만큼 나아졌을까요? 밀착카메라 안지현입니다.